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글을 빼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소라라고 합니다. 실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INC5 때 부산에서 개최됐을 때 발표했던 일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오늘 한번 다시 이 포럼에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 플라스틱에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예. 그래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후 위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지구에는 삼중 지구 위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기후 변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물 다양성, 세 번째가 폴루션이라고 하는 오염인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 삼중의 지구 위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4.5%를 차지할 만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의 어떤 저장의 변화, 그 다음에 빙하가 융해되는 알베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고, 그 외에 플라스틱 자체가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서식지 먹이사슬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첨가제, 독성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기나 수질 오염 같은, 또 살충제와 같은 이런 오염 문제까지도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도 역시 이 플라스틱에서 이 플라스틱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었고, 그 외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습니다. 다자간 환경협약이라고 하는 바젤 협약이라든지 로테르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에서 다뤄지는 플라스틱을 다루는 이제 중요한 협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네바 환경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플라스틱과 기후변화라는 이런 이제 전문적인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플라스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억 톤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약 3,4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플라스틱 1톤을 플라스틱에 의한 1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처리하는 데에 사회적 비용은 약 23만 4,900원이더라고요. 환율로 계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후변화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3억 톤까지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IPCC 6차 보고서에서 나온 것에 따르면 탄소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 2.5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그 탄소 예산 5,000억 톤 중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것이 43억 톤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이 온실가스에서 어떤 큰 영향을 주는지 좀 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의 플라스틱 오염이라고 하면은 폐기물 문제로만 봤습니다. 폐기물이 환경에 유출이 돼서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봤지만, 지금은 이 원료를 생산하는 단계,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크고, 이것을 이제 과학적 기반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 약 85% 정도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채굴과 생산 단계가 이제 94%, 그것도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약 41%에 달할 만큼 이 생산과 그 채굴과 생산 앞단에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미국의 이제 그 버클리 레버리토리라는 이제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플라스틱 생산에서 추출하고 연료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약 22억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이 된다. 이것들이 이제 약간 그 자료들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2050년까지 3배 정도 증가를 할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 에너지를 적게 쓴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이 화석 연료의 투입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플라스틱의 생산 중에서 또 역시 모노머 단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5%에 달하고, 사실 폴리머 단계는 8% 정도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적 재활용의 어떤 경계선, 이런 부분도 좀 온실가스에서의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주요 플라스틱 폴리머 9개를 이제 글로벌 평균 가중으로 강도를 봤을 때 약 6점, 가장 낮게는 4.5, pp가 이제 가장 낮고요. 페트가 1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6.5톤. 본인보다 그 생산된 그 페트의 양보다 약 6.5배가 높은 거죠.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강도가 다 다르고요. 실제로 이 중에서도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부분은 제일 많은 부분은 이제 PE 부분, 세 가지를 합친 PE 부분과 그다음에 페트가 21%, 그다음 PP가 15%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세 개의 주요 플라스틱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배출 강도가 높은 이런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기물의 계층 구조라고 폐기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원천 감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생 예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줄이는 리듀스,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리유즈, 리사이클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에도 단계별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어떤 이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의 하이어라키를 보게 되면 가장 쉬운 것들을 먼저 해왔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리사이클링이 지금까지는 약간의 그린워싱이 있었습니다. 재활용을 하면 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도 좀 많고 이런데, 이 리사이클링이 결국에는 이 프리벤션과 리듀스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리사이클링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옵션이라고 최선의 옵션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차 플라스틱 생산을 대체하고 그 자원의 가치를 유지해야지만 이 재활용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세컨더리 메터리얼하고 2차 재생 원료 플라스틱 공급을 위한 재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앨런 맥아더와 UNEP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기업에서 열심히 해봤더니 기업에서 재활용 원료의 함유율이 2018년에 4.8%에서 2021년에 약 10%까지 증가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재생 원료 함량 내년에 이제 10% 의무가 부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맥컬리 모델이라고 하는 AI 툴입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 왔는데, 이 AI 툴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회용 포장을 감소시키는 옵션, 그다음 첨가제를 감소시키는 옵션,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 기준으로 1차 플라스틱 원료 생산 캡을 설정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하는 옵션, 그다음에 재활용 회수 최소 목표라든지 재활용 원료의 최소 함량을 30%, 40% 목표로 가져간 여러 가지 옵션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BAU 대비 얼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11가지 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은 역시 플라스틱 생산, 신재 생산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 효과가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재생 원료의 최소 함량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마이너스 17%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11가지 옵션을 다 열심히 했을 때는 실제로 최대 41%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작년 초반에 재작년에 좀 작성이 돼서 실제로는 PPWR regulation인데 이제 지침으로 제가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요. 이미 이제 EU에서도 이 플라스틱의 재생 원료의 함량을 이제 이제 2030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10%에서 최종적으로는 20% 감축하는 이런 목표를 하고 있고, 실제로 목표에 대한 재생 원료의 함유, 재활용 원료의 함유도 실제로 이제 뭐 민감성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50%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고,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대체재에 대해서도 재활용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재활용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꼭,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다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브리티시 플라스틱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이제 기관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행히 45%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4위는, 유럽입니다. 인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열심히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플라스틱이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플라스틱 자체가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라는 점이고, 실제로 이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간주해 나가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플라스틱을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강점으로 가져갈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은 그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고 탈플라스틱, 플라스틱 재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플라스틱 병을 다 유리로 대체했을 경우에 과연 환경에 좋은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을 차라리 이제 재활용하는 자원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나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이점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가 있는데,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온실가스의 영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엑선 폴리머스 탄소 발자국이라는 데서 보게 되면 실제로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탄소 절감에, 특히 이제 여기 pp도 나와 있는데요. 1kg을 대체했을 때 1kg 본 그 pp보다도 1.2배 높은 1.2kg에 대한 1.2톤이죠. 1.2톤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아마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플라스틱의 폐기물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PIW가 있고, 우리가 생활에서 나오는 PCW, 그러니까 PCW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형 폐기물 플라스틱이 있고, 해양에서 사용되는 이제 해양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재질은 균질하고 오염은 적어서 재활용은 좀 쉽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PCW라고 하는 소비 후에 버려진 폐기물은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기계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용해 기반 접근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열분해나 알카가스화 등 다양, 또 페트를 또 단량체로 전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이제 제가 폐기물의 관리 계층이라고는 하이어라키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LCA를 이제 했는데, UK 랩이라는 곳에서, 플라스틱의 폐기물의 그 계층 구조에 따라서 LCA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폐기물의 플라스틱의 처리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LC의 관점에서 좋은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요건 팩트만 나와 있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좋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컬 리사이클링이 이렇게 스터디 케이스를 해보니까 에너지를 줄이는 관점, 그리고 글로벌 워밍 관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메커니컬 리사이클링이 약간 우선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고, 특히 혼합 플라스틱인 경우에 특히 기계적 재활용이 좀 좋다. 그리고 페트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기계적 재활용이 좋고,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세미 메카니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화학적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환경 영향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것은 다른 보고서 EU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실제로 환경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이 어떤지,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기계적 재활용에 대한 7가지, 그 다음에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비교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들은 요 밑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여러 소재별로 봤을 때 페트의 패키징 웨이스트를 MR을 했을 때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이제 CR, 그 다음에 페트의 웨이스트를 ER을 했을 때는 이제 가장 나쁜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믹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국가마다 나라마다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환경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이라든지 뭐 화석 연료 기반이나 이제 이런 에너지 믹스가 그 열병합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이 아닌 이제 천연의 어떤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발전인 경우의 나라에서, 브라질처럼 수력 발전이 뭐 많다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발전 자체가 이제 전력의 수급 자체가 석유 화학 기반의 이제 석유 기반의 어떤 화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수하게 나온 것은 이제 이렇게 순서로 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원료의 가격이나 자본 비용, 또 운영 비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재, 화석 연료의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MR 비용이 안정적으로 가고, CR과 PR은 이제 향후에 이제 비용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리고 이제 요것은 요 자료는 이제 플라스틱의 기후변화 영향,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막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이라는 보고서로 UNFCCC에서 나온 건데요. 결국에는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적인 조치와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플라스틱의 수명주기 단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조달 관점에서도 원료 생산에 있어서 이제 배출된 CO2를 캡처한다든지, 2차 재활용된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이제 순환성을 고려한 디자인, 그 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용품을 줄이거나 특정 플라스틱을 퇴출시키거나, 그 다음에 금융 인센티브를 하는 방법, 폐기물을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소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수거 개선을 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환경 내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해양 환경으로 나가지 않도록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원료가
이 가치 사슬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서로 이 데이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르완다가 만든 플라스틱 웨이스트 이 포털이라는 건데요. 르완다는 이제 이번에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페루와 르완다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초안을 제출한 나라입니다. 뭐 인도도 제출했고 일본도 제출했지만 르완다하고 페루가 제출한 초안이 이번에 이제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폴리머와 플라스틱 제품의 순수입국입니다.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같이 이 GGI라고 하는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상호 이제 열심히 이런 웹포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플라스틱이 폐기물이 버려지는 이후에 이 EPR이라든지 수집하고 그것을 재활용된 원료들을 각 기업들이 어떻게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제 이 오늘 포럼에서 또 우리 황정준 총장님 관심 많으신 이 플라스틱 크레딧이나 이런 부분도 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EPR을 정착시키려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23년 정도, 23년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EPR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제 조각 하나하나 단계 일부의 데이터들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 플라스틱 크레딧이라는 것은 2013년에 브라질에 있는 이제 비브리오라는 곳에서 요런 개념을 했고요. EPR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선별하는 데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을 좀 형성하는 관점에서 하고 비공식 부문에서 이런 크레딧을 만들어서 회수를 장려하고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됐습니다. 요게 이제 탄소세 관점에서도 약간 콜롬비아와 남아프리카 모델이랑 좀 유사한 형태로 갖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EPR이라는 제도 말고도 민간 시장에서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 자료는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전략의 정책 조치의 안을 제시를 한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산에 있어서도 물론 신재의 폴리머 생산 감축이나 플라스틱세 도입 이런 부분 소비 감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플라스틱 가치 사슬 전반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생 원료가 잘 순환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미 뭐 의무화되어 있는 재생원료 함량 기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대응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서 I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의 재질을 대상으로 고품질 재생원료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고 재질별 용도별 재생원료 공급 가능량 이런 것들이 잘 분석이 돼서 플라스틱 원료 대란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각 기업들이, 산업들이 이 공급망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을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재생 원료에 대해서도 지금 추적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고,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 제도가 이제 지금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하되 플라스틱에 관련된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됩니다. 각 기업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면 안 되고 그 데이터를 또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재활용 소재의 품질 관리와 시장이 연계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플라스틱 가치 사슬에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해외 사례는 해외의 경우거든요. 전기차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유럽에서 쓰는 거와 그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르듯이 이 플라스틱에 대한 가치사슬 온실가스도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 원인과 주요 이 배출원을 파악하고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그 디자인, 저탄소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규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